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질문이 MZ세대의 질문인데, 조선과 고려 두 나라가 동시에 존재했다면 그 상태에서 싸우면 누가 이겼을까요? 네, 당연히 조선이 이깁니다. 당연히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군사력도 더 발전하는 게 당연해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변하면서 어떻게 군사 편제가 바뀌는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화포에 많은 투자를 한 나라인데 고려가 어떻게 이겨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만 하더라도 뭐 신기전에 천자총통에 지자총통에 조란환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화포로 일본군 세키분해, 안타케분해 이런 일본군 적 군함들을 막 깨부수잖아요. 이거 어떻게 고려가 이깁니까? 지금 북한군이 고대 로마 제국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북한군이 백전백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상대적으로는 고려가 강했던 게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는 고대 로마 제국이 서양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죠. 상대적으로는 고려가 강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뭐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끝났는데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상대로 수십 년간 버텼어요. 몽골이 뭐 그루지아 같은 나라는요, 그 나라를 명멸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틀이 아니라요, 2시간이었어요. 2시간에 나라가 멸망하고 막 그랬어요. 수부테이 장군에 의해서.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때 몽골군이 그냥 몽골군 세계 역사상 출현했던 상대적으로 가장 강했던 군대가 몽골군인데 수십 년을 버티다가 그것도 멸망당하지 않고 비록 항복을 했지만 항복 협상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아주 가장 유리한 항복 협상을 이끌어낼 정도로 몽골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려는 어째서 주변국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선보다 강했는가? 를 살펴보면 그거는 한반도의 인구 부양력 때문이에요.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인구 부양력에 한계가 있는 땅이에요. 조선시대 중기에 이미 멜서스 트랩에 걸려 있었어요. 멜서스 트랩은 뭐냐면 어떤 한 국가, 어떤 한 환경에서 나오는 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생산력, 그리고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대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면 인구는 계속 늘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 때보다 의학이 더 발전을 했고요. 뭐 지금 의학은 아니고 한의학이지만 그 다음에 구휼이라든지 행정제도, 그 복지제도, 가뭄이 들면 구휼미를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더 발달해요. 치안도 발달했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요. 인구가 느는데 인구가 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늘어난 인구에 의해서 생산력도 더 늘어요. 쌀 농사는 노동집약적인 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수록 더 많은 쌀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의 자연이 가진 생산력에 한계가 있고 한반도의 자연은 모든 농경 문명 중에서 가장 척박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 메서스 트랩도 가장 잔인한 그 형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기에 이미 메서스 트랩에 걸려서 조선의 땅은 조선 인구를 다 부양하기 힘든 그 변곡점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쌀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잡곡농사, 모든 농사, 그 다음에 어업, 삼림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말이 되면 구한말 서양인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산에 나무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의 모습이 조선시대 말기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모습이었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다 황토산이에요. 산들이 다 뻘개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늘어요. 인구가 늘면 더 많은 땔감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겨울에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땔감이 더 이상 사라진 상태가 됐던 게 조선시대 말기예요. 그리고 어업 자원도 많이 고갈됐어요. 옛날에는 식용유가 따로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고래기름이랑 청어기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고래기름도 귀족들이나 쓰는 거고요. 일반 서민들은 기름을 쓸 때 청어기름을 썼단 말이에요. 청어는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잡는 생선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기름을 어떻게 추출하냐 하면 바닷가에 햇볕에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걸어서 말리는 거야, 빨래처럼. 그러면은 기름과 수분이 쭉 빠져나와서 밑에 고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는 걸 과메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메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꽁치를 쓰다가 다시 그 조선시대 후반기 때 고갈됐던 청어가 돌아오면서 지금 다시 청어를 쓰고 있는데, 과메기는 기름을 쓰고 남은 걸 먹어서 그게 별미가 된 거지 과메기를 먹기 위해서 말린 게 아니라고요. 원래는 청어가 기름이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과메기가 됐던 거예요. 그 과메기가 조선시대 후반기에는 거의 고갈되기 시작해요. 뭐냐면 어업, 산림, 농업 이 자연 전체가 한반도에 조선인의 인구를 견디지 못하고 고갈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일본, 청나라 이런 전통 농경사회, 그러니까 전근대 2차 산업사회 이전에 1차 산업사회에서는 한계가 빨리 오는 게 명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출범한 문명이에요. 한반도 문명이란 건. 그리고 위기가 한번 왔었죠. 고려 말 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지배층이 착취를 하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재분배를 위해서 조선 건국혁명이 있었고요. 조선 고려말 여말선초의 신진사대부들이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짓이 뭐냐면 그 전국의 토지대장,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토지대장을 다 압수해가지고 개경해서 몇 날 며칠 동안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뭐 과전법이냐 아니면은 정전제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과전법을 통해서 전국의 농민들에게 땅을 다 재분배를 해요.
땅을 다 재분배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전국의 모든 건물에서 거기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그 월세 그만 내 라고 하고 혁명 세력이 그 입점해 있는 가게 그 부동산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고려가 조선으로 국명이 바뀌었고 이성계는 고려권지국사, 고려국왕대행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지위에서 조선국왕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더 이상 대부분의 인구가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연 환경과의 불화를 극단적인 재분배를 통해서 이 문명을 연장시키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분배혁명이었는데, 그런 분배혁명으로 탄생한 조선도 사회적으로는 기득권의 어떤 전횡이나 부패라든지 어떤 기득권의 고착화 현상, 부의 양극화 이런 게 진행된 한편 조선의 자연 자체도 더 이상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를 부양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한계에 내몰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려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고려나 한반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다음에 북방 기마 민족들이나 그들이 영유하던 자연이 아직 미개발 상태였어요. 근데 조선 시대가 되면 거의 다 개발되는 상태로 변해요. 그 상태에서 조선은 절대적으로는 고려와 싸우면 이길 만한, 고려보다 더 강해진 나라가 됐지만 주변국 주변 세력과 비례해서 상대적으로는 점점 더 조선은 약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외국과 싸울 때는 고려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선의 인구는 고려보다 늘었지만 그에 비해 일본과 중국의 인구는 그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조선 왕조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물론 잘한 것도 있는 만큼 잘못과 실수도 많이 있고 나쁜 왕들, 나쁜 정승 판서들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고려와 조선을 합쳐서 1000년 동안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약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생산물이 자연에서부터 오잖아요. 2차 산업사회에서는 그게 목축이 됐든 유목이 됐든 농경이 됐든 자연에서 오잖아요. 자연과 그 밀착된 상태에서 그 생산물이 유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한말쯤 되면은 이미 한반도의 자연이 그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 조선 문명이 됐든 그게 조선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다른 나라가 됐든 주변 문명에 비해서 혹은 다른 주요 세계 선진국들에 비해서 정말 껍데기만 남게 될 거라는 거는 운명적인 거긴 했어요. 그거는 뭐 명확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극적인 근현대사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죠. 굉장히 비극적인 근현대사를 거쳤지만 그 비극적인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2차 산업사회, 이 공업사회, 생산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2차 산업사회 이상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한민족이 비록 근현대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굴욕적인 그런 시대에 한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할까요? 100년 동안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하는 시대를 거쳐야만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2차 산업사회가 아니라 2차 산업사회를 산다고 하는 점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외국에서 끝없이 원자재가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밤새 공장에서 가공돼서 끝없이 외국에 팔려나가는 거의 무한이나 마찬가지인 생산력이 보장이 되는 2차 산업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난하고 척박했던 한반도의 자연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라고 나물 캐고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긁어먹고 진짜 어떻게 먹고 살아오던 바로 이 살아오면서 생겨났던 어떤 그 끈기랄까요? 그런 인내심이 이제 그 열심히 일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물질적 보상이 보장되는 그런 2차 산업 사회를 만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틀로 보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와 조선이 싸우면 당연히 조선이 이기지만 상대적으로는 고려가 더 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예요.